걸레에 묻은 물이 마루에 떨어질 때마다 윤 씨의 머릿속에선 40년 전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법정의 망치가 아닌 청소도구를 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복도를 닦고 있는 윤정희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마치 판결문을 작성할 때처럼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사각형 모양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복도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냈답니다. 예리했던 판사의 눈빛은 이제 주름진 눈가에 숨겨져 있었지만 걸레질을 하는 손은 여전히 과거의 권위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가끔 윤 씨는 걸레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무의식적으로 법정에서 하던 것처럼 목에 있지도 않은 안경을 고쳤었답니다. 새벽 5시 법원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윤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청소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발자국 소리 하나 남기지 않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판사 시절 법정에 들어설 때의 위험 있는 발걸음과는 사뭇 달랐어요. 법원의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노인. 한때 언론이 철의 여인이라 불렀던 최고의 여성 판사가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해 있었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윤 씨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흑백 필름처럼 빛바랜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1980년 여성에게 법조계 고위직이 드물던 시절 한국 법조계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로 임명되던 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법복을 입었던 그날 여자가 무슨 판사냐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윤 씨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죠. 40년 전 소년법정에서 선고했던 그 특별한 판결 그리고 그로 인해 치러야 했던 무거운 대가 지금의 청소부 생활은 우연이 아닌 스스로에게 내린 일종의 속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40년간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법원에서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윤 씨도 굳이 말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가듯 복도를 닦았어요. 복도 끝에 있는 법정 사무실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텅 빈 법정이 보였죠. 최신식 컴퓨터와 현대적 시설이 갖춰진 법정은 윤 씨가 판사로 일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판사석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높고 위험 있는 그 자리, 한때는 자신의 자리였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윤 씨는 그 시절 자신이 내렸던 중요한 판결들을 떠올렸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획기적 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순간들, 그 중에는 후회되는 것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 그 치명적인 실수가 가져온 비극, 윤 씨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걸레를 물에 적시며 윤 씨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네가 됐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생각이 흩어졌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죠.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3년 전 은퇴식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에 의아했죠. 혹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은 아닌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 씨가 전화를 받자 대법원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 윤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30년 전 윤 씨가 다루었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재판이라고 판사로서 마지막 임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전화를 끄는 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년 전 은퇴 후 다시는 법복을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사건이라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비밀이라면 이제 와서 왜 자신을 찾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청소 카트를 밀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윤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차가운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판사석에 다시 앉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지하 창고에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윤 씨는 40년 전 첫 재판을 떠올렸어요. 젊은 여성 판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방청객들, 그때의 긴장감과 책임감, 그리고 판사석에 앉았을 때 느꼈던 무게감. 과연 내가 다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자문했어요. 은퇴 후 청소부로 일하기로 한 것은 윤 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매일 보기 위한 속죄였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린버리자 속죄였어요. 휴게실로 향하는 길에 윤 씨는 법원 로비의 전시 유리장을 지나쳤어요. 그 안에는 역대 우수 판사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죠. 맨 앞줄 중앙에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진 속 인물과 지금의 청소부 할머니를 연결짓지 못했어요. 윤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윤 씨는 휴게실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박소연 행정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윤 씨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소연은 윤 씨가 판사였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윤 씨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윤 부장님이라 부르며 대법원장의 전화에 대해 물었어요. 윤 씨는 대법원장의 부탁을 이야기했어요. 특별 재판이 무엇인지는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박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윤 씨에게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죠. 새로 부임한 강민석 부장검사가 그 사건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윤 씨가 물었어요. 국민대학살 사건으로 유명해진 젊은 검사예요. 승부욕이 강하고 조금 거만하다고 하더군요. 윤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윤 씨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판사 생활.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오래된 사건의 진실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박소연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번 사건이 윤 씨만이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30년 전 미결로 남은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판사라고.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어요. 30분 후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윤 씨는 청소 유니폼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죠. 젊은 직원들은 그저 친절한 미소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관례적인 인사를 건네는 젊은 직원들. 한때 그들의 상관이었던 판사의 권위가 이제는 사라진 자리. 세월의 무게가 순간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그러나 윤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답니다.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가 한때 이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던 판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다시 판사석에 앉게 될 거라는 것도. 혹시 다른 청소부들처럼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내야 하냐는 농담까지 들었지만 윤 씨는 그저 웃고 말았죠. 윤 씨는 오늘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법원 곳곳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40년 전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날카로운 법률적 통찰력과 정의를 향한 열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윤 씨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자료실로 향했죠. 특별 재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강민석 부장검사, 그 이름이 왜 그토록 익숙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아무도 없는 자료실에서 윤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예전 판사 시절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여전히 유효할지 궁금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길이 망설여졌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윤 씨의 눈앞에 화면이 밝아졌어요. 접근 권한이 승인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신속하게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소하러 왔다는 핑계를 준비하며. 그런데 다가온 사람은 바로 이재민 사무관이었죠. 이재민은 항상 윤 씨에게 친절했던 젊은 직원이었어요. 법률 도서관에서 종종 윤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던 청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윤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죠. 윤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이재민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 윤 씨의 나이 또래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편견이 그를 안심시킨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곧 새로운 부장검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강민석이라는 이름에 젊고 유능하지만 다소 오만한 검사라고. 아, 맞다. 윤 할머니, 혹시 이 법원의 역사관에 전시된 사진들 보셨어요? 거기에 놀라운 사진이 있는데. 이재민이 물었어요. 윤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관심 없는 척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죠. 강민석 검사를 마주하게 될 그 순간, 과연 자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끝내 밝힐 수 있을까?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윤 씨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판사 가운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검은 가운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윤 씨는 이 가운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정의, 권위, 책임, 그리고 실패. 거울 앞에 서서 가운을 몸에 대어 보았죠. 한때 언론이 철의 여인이라 불렀던 그 판사가 거울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듯 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윤 씨는 결심했어요. 마지막 한 번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로,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이 반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특히 곧 만나게 될 강민석 검사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며 윤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맴돌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기회, 인생의 마지막 재판이 될지도 모를 이 사건에서 윤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시간. 대법원장과의 통화 후 판사 복귀를 수락했지만 며칠 동안은 청소부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자료실에서 그 사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인권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 30년 전 무죄 판결로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건. 윤 씨는 그 판결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담당 검사인 강민석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죠. 그의 이름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윤 씨는 3층 검사실 복도로 향했어요.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더 길어 보이게 했죠. 오늘 임명식이 열릴 강민석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청소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윤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서울대 법대 졸업장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 수료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최우등 졸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책상 위에는 이미 사건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비싸 보이는 만년필과 가죽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윤 씨는 파일 하나를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파일 내용이 눈에 익었어요.
30년 전 국가공권력 피해자 구제 사건, 자신이 미해결로 남겨둔 바로 그 사건이었답니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 그 후 밝혀진 추가 증거들,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법률 용어와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는 윤 씨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었어요. 기소장 초안과 증거 목록, 그리고 쪽지에 적힌 개인 메모까지. 윤 씨는 놀랐어요. 메모에는 윤정혜 전 부장판사의 판결 오류 입증에서 경력 도약의 발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메모 옆에는 작은 별표와 함께 강성민 관련성 확인이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신의 과거 실수가 3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성민,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서류를 제자리에 급히 돌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키 큰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성큼성큼 들어왔죠. 날카로운 눈매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맞춤 정장에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함이 그의 엘리트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윤 씨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십 년의 법정 경험이 감정을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죠. 네, 검찰총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제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강민석은 윤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 무시했어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젊은 엘리트의 자신감이자 특권의식이었죠. 통화를 마친 강민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비싼 구두 한쪽을 들썩이며 서류를 읽던 그는 윤 씨를 향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방금 닦은 바닥에 파일을 몇 개 떨어뜨렸죠. 아줌마, 거기 좀 치워요. 무심한 말투로 내뱉었어요. 다른 세상의 존재에게 말하듯 무례한 어조였어요. 윤 씨는 묵묵히 쪼그려 앉아 떨어진 서류들을 주웠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무례함에 날카롭게 대응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내심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40년 법조 경력의 판사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외면적 지위가 사라졌을 때의 현실이었죠. 지위가 아닌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법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윤 씨는 우연히 기소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죠. 국가배상법 시효 적용과 증거 능력 판단에 실수가 있었어요. 40년간의 법조인 경험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어요. 이 부분은 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판사 시절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묻어났죠. 뭐요? 강민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이 판례 적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윤 씨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르게 해석되어서 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법률 용어와 구체적인 판례를 언급한 것에 놀란 듯했죠. 그의 날카로운 눈이 윤 씨를 새롭게 훑어봤어요.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법대도 나오셨나 보네요? 아님 TV 법정 드라마를 많이 보셨거나. 비웃듯 말하며 서류를 윤 씨의 손에서 거칠게 뺏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선배 판사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특별한 사건이니까요. 선배 판사. 그 말에 윤 씨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청소나 마저 하세요. 곧 임명식이 있거든요. 강민석은 윤 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오만함으로 보였죠. 윤 씨의 가슴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30년 전 법정에서 날카롭게 질문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런 오만한 검사들과 맞서 싸웠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복도로 나온 윤 씨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다스렸죠. 그때 40년 전 판사 시절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1982년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남성 검사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비아냥. 여자가 무슨 판사냐,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법복 입은 여자는 보기 싫다. 그런 시선과 말들 속에서도 윤 씨는 법정의 권위를 지켜냈어요. 요즘은 여성 법조인이 드물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지금의 젊은 검사는 그런 시대적 고난을 모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저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일 뿐. 과거의 명성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지위가 아닌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청소 카트를 밀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윤 할머니, 잠시 시간 있으세요? 돌아보니 이재민 사무관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눈빛의 젊은 사무관. 그는 법원 내에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던 청년이었죠. 윤 씨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3층 자료실에 있는 90년대 판례집 위치 아세요? 구한 문서들 정리하다가 필요한데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재민이 부탁했어요.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청소하며 모든 책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책들은 자신이 판사 시절 직접 참고했던 것들이기도 했죠. 함께 자료실로 가는 길에 이재민은 새로 부임하는 강민석 검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화려한 학벌과 정가로 주목받는 인물이지만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어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다고.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라 더 거만해진 것 같아요. 윤 씨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라고요? 네, 강성민 의원이요.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됐다던데.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성민, 30년 전 그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였던 사람. 판결 이후 법조계를 떠나 정계로 진출했던 인물.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검사가 되어 자신의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니. 이제 강민석의 메모가 이해됐어요. 윤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강민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짐작이 갔어요. 승부욕과 명예욕이 강한 젊은 검사. 여기에 30년 된 가족의 한까지 더해진. 그리고 그가 파헤치려는 것은 윤 씨의 옛 판결 실수였으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자료실에 도착해 윤 씨는 정확히 필요한 책이 있는 선반으로 이재민을 안내했어요. 먼지 쌓인 판례집들 사이에서 1990년대 국가배상 판례집을 정확히 찾아냈죠.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는 윤 씨를 보며 이재민은 놀란 눈치였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이재민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윤 씨는 매일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 외워졌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과거 판사 시절 이 책들을 수없이 참고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판례집에 자신의 판결문이 실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재민은 책을 펼치다가 문득 질문했어요. 혹시 법에 관심이 있느냐고. 윤 씨가 법률 용어에 익숙해 보인다고.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법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고. 그러면서 이재민이 찾고 있는 판례가 정확히 어떤 건지 물었어요. 이재민은 사건명을 말했고 놀랍게도 그것은 30년 전 윤 씨가 직접 판결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귀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쩐지 익숙한데. 조심스럽게 말하며 윤 씨는
그 판례가 실린 페이지를 정확히 펼쳐 보였어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판결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재민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재민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지. 윤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료실을 자주 청소한다고만 대답했죠. 이재민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윤 씨는 그 오래된 판결문을 흘끔거렸어요. 자신이 내린 판결,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후회를 남긴 그 판결이 이제 다시 재조명되고 있었어요. 윤 씨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통곡, 그리고 강성민 변호사의 분노에 찬 눈빛. 당신은 정의를 저버렸다. 윤 판사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재민은 윤 씨에게 고맙다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강민석 검사 임명식 준비로 바쁘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죠. 혼자 남은 윤 씨는 잠시 판례집을 다시 펼쳐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법정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판결 이후 찾아온 피해자, 가족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에게 날아온 위협과 비난.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증거가 부족했어. 더 기다렸어야 했나? 30년간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이었어요. 법전을 원래 자리에 꽂으며 윤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했죠. 설령 그것이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라 해도. 점심시간이 되자 법원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법원 직원들이 오고 가는 분주한 공간. 윤 씨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검사들과 함께 앉아있던 강민석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정혜 전 판사의 판결 오류를 밝혀내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에 윤 씨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계속해서 윤 씨의 과거 판결을 비판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중대한 실수였다고, 자신은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단언했죠.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내가 마무리할 거야. 윤 씨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죠.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석의 테이블에서 나오는 청소는 제대로 하셔야죠, 할머니. 강민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주변 검사들도 함께 웃었죠.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그릇을 주었어요. 수십 년 법조계에서 쌓은 위엄과 존경이 이제는 한낱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윤 씨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바로 그때 박소연 행정과장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윤 씨를 돕기 위해 쟁반을 함께 정리했죠. 괜찮으세요, 윤 부장님? 익숙한 호칭이 흘러나왔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강민석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 씨는 경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소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 죄송해요. 박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이미 그 말은 주변에 들려버렸죠. 강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윤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부장님이라고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소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제가 예전에 다른 법원에서 모시던 분과 닮으셔서 실수였어요. 박소연이 변명했지만 강민석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윤 씨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관찰했어요.
윤 씨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한 채 괜찮아요, 박 과장님. 전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하지만 강민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윤 씨를 스캔하듯 훑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혹시 어디서 뵌 적이? 그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서는 윤 씨의 등 뒤로 박소연이 급히 따라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복도 구석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 부장님. 실수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 씨는 괜찮다며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곧 있을 특별 재판에 대해 물었죠. 박소연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윤 부장님을 특별 판사로 지명하셨어요. 30년 전 사건의 재심을 맡게 되실 거예요. 박소연의 말에 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윤 씨가 말을 이었어요. 네, 강민석 부장검사예요. 아직 그는 특별 판사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박소연이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강민석 검사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건에 알아요. 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왜 하필 나를? 윤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판사니까요. 모두가 윤 부장님의 판단을 다시 듣고 싶어 해요. 박소연의 대답에 윤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제가 내린 판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윤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건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에요.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이니까요. 박소연의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석과 같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 자신을 무시하던 그 검사 앞에서 판사석에 앉게 될 순간을 상상하니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책임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윤 씨는 복도 창가에 서서 법원 앞마당을 내려다봤어요. 그곳에서는 임명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인생의 아이러니를 실감하며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영광과 시련, 떠들썩한 박수와 고독한 후회, 판사와 청소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 안에 공존하고 있었죠. 박소연은 윤 씨에게 내일 아침 특별판사 임명장을 받기 위해 대법원장실로 오라고 전했어요. 그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죠.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곧 법정의 망치를 다시 잡게 될 터였죠. 오후에 열린 강민석 부장검사 임명식. 윤 씨는 청소부 신분으로 행사장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화사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단상,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강민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결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강민석의 당찬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연설하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윤 씨는 생각했어요. 내일 이 자신감 넘치는 젊은 검사가 자신을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판사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건의 진실. 윤 씨는 과연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맴돌았어요. 이튿날 아침, 윤 씨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청소 유니폼 대신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을 입었죠. 단정한 네이비 블루 투피스에 은색 브로치를 달았어요. 거울 앞에 선 윤 씨의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어깨가 펴지고 턱이 약간 들어 올려졌죠. 판사 시절의 윤정이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대법원장실 앞에 섰을 때 마치 40년 전 첫 임명장을 받던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향이 은은한 실내와 육중한 책상 뒤에서 대법원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40년 전 제가 신임 판사였을 때 윤 부장님은 저의 멘토셨죠. 대법원장이 윤 씨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법조계의 최고 위치의 선제자가 과거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어요. 윤 씨는 특별판사 임명장을 받으며 잠시 주저했어요. 손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임명장 한 장의 무게가 30년 전의 판결을 다시 되돌리는 역사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이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만큼 무겁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대법원장의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30년 전 사건의 재조명이 오직 윤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라고 임명장을 받은 후 윤 씨는 특별재판을 위해 마련된 8호 법정으로 안내받았어요.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법정 내부의 정적이 윤 씨를 맞이했어요.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선 방청석과 장중한 분위기의 판사석,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오색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이곳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일반 방청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비공개로 처리된다고 했죠. 법정의 판사석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어요. 매끄러운 나무 표면에서 40년간의 판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판결을 내리던 날의 떨림,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30년 전 그 가슴 아픈 판결,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어요. 다시 이곳에 서게 될 줄은 혼잣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에서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죠. 윤 씨는 재판 준비를 위해 과거 사건 파일을 꺼냈어요. 199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민간인 인권침해 사건, 보안사가 주도한 불법 연행과 고문 의혹이 있었고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당시 이런 사건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종종 은폐되었죠.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당시 증거는 불충분했어요. 목격자 진술은 겁에 질려 일관성이 부족했고 결정적 증거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죠. 그 시절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윤 씨는 법률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최근 민주화 이후 30년간 비밀로 분류되었던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했죠. 피해자 가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어요. 서류를 읽던 윤 씨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어요. 원고 대리인이었던 강성민 변호사, 당시 패기 넘치던 젊은 인권 변호사로 법정에서 격렬하게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던 인물.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그의 아들 강민석,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사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린 완벽한 인연의 고리였죠. 파일을 넘기던 중 윤 씨는 과거 자신이 판결을 내린 날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판결문 끝에 적혀 있던 자신의 메모.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상 최선이다. 당시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어루만지자 그날의 무거웠던 공기가 다시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윤 씨는 특별재판을 위한 법복으로 갈아입기로 했어요. 캐비닛에서 꺼낸 검은 법복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법복을 입는 동안 판사로서의 정체성이 한 겹씩 되돌아오는 듯 했죠. 3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법복은
놀랍게도 여전히 잘 맞았어요.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감은 책임감의 무게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윤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지금의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30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법원 복도를 걸으며 윤 씨는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꼈어요. 복도를 메우는 발자국 소리와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음 사이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죠. 오전에 특별판사 임명 소식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었고 법원 직원들은 그제서야 청소부 할머니가 전설적인 부장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존경의 눈빛, 놀라움, 때로는 당혹감이 섞인 시선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어제까지 인사도 안 했는데 하는 작은 후회의 속삭임. 인생 이막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색했어요. 청소부에서 판사로의 급격한 전환, 노년의 반전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윤 씨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강민석이 동료 검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완벽한 검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아직 그는 특별판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 했어요. 윤 씨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윤 씨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지만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느껴졌어요. 새 구두가 내는 소리는 마치 자신감의 증거 같았죠. 강민석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윤 씨를 유심히 바라보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음색이 더 부드러워진 것이 눈치를 보는 듯 했죠.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법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오래되었으니 아마 그래서 얼굴이 익숙할 거라고. 말투에서는 40년 법조 경험의 권위가 묻어났어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미묘하게. 그러나 강민석의 날카로운 눈은 윤 씨의 달라진 옷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의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의 윤 씨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동료의 부름에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죠. 곧 있을 재판에서 강민석은 자신을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판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테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집착해온 사건의 재판에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니 절반은 걱정, 절반은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던 중 어디선가 이름이 불렸어요. 돌아보니 법원 외부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서 있었죠. 송현우 교수, 30년 전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자 현재는 인권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단정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카락 아래 날카롭지만 슬픔이 깃든 눈빛이 윤 씨를 주시했어요. 그는 윤 씨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판결 당시에는 20대 청년이었던 송 교수는 이제 중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학자가 되어 있었죠. 손에 든 가죽 서류 가방은 30년의 증거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 송 교수, 30년 전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차분함이 묻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가끔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이 있었죠. 전문가로서의 이성과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감정 사이의 갈등이 엿보였어요. 두 사람은 법원군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을 비췄죠. 에스프레소 향기가 공간을 채웠고 그 향기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송 교수는 재심 소식을 듣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판사가 윤 씨라는 소식에 놀랐다고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천천히 돌리며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윤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판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마음.
증거 불충분으로 내린 판결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다고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송 교수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새로운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강성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자료들, 30년 동안 마치 복수의 불씨를 살리듯 모아온 증거들, 윤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성민이 30년 동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검사로서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완벽한 복수극을 위해 계획된 것처럼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가족의 명예, 30년의 한을 푸는 일이죠. 송 교수의 말에 윤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 교수는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전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증거 중에는 당시 윤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핵심 자료들이 있다고, 고의적으로 은폐된 정부 문서들이 이번에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빛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진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의는 늦었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송 교수의 말이 윤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과거 판결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과거와의 화해는 가능할지,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법원 자료실로 향하던 윤 씨는 아까와는 달리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청소부 할머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윤 판사님으로 불리는 현실이 참 묘했죠. 자료실에 도착해 더 깊이 사건을 연구하던 중 한 문서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당시 정부 관계자의 내부 메모였는데 윤정의 판사 관련 정보는 극비로 관리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아래 가족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검토라는 문장도 보였죠. 윤 씨는 당혹스러웠어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왜 극비 대상이었을까? 그리고 가족 관련 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 했던 걸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 이 문서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료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석이었어요. 그는 자료실에서 윤 씨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청소부라고만 알았던 할머니가 법원 최고급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에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윤 씨는 침착하게 문서를 정리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40년 법정 경험은 그런 내면의 동요를 표정에 드러내지 않게 해주었어요. 강민석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어제는 청소부였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여기에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존중의 색채가 섞여 있었어요. 윤 씨는 간단히 답했어요.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말에 강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이라니? 어떤 재판인지. 그의 눈이 윤 씨가 보고 있던 문서로 향했고 순간 동공이 확대되는 것이 보였어요. 윤 씨는 슬쩍 미소 지으며 오후에 8호 법정에서 열릴 특별 재판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때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얼음에 갇힌 듯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8호 법정은 바로 그가 검사로 출석할 예정인 재판이 열릴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윤 씨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윤 부장님이라는 호칭,
청소부 할머니의 놀라운 법률 지식,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법원 최고 기밀 문서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윤 씨는 강민석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자료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 아래서 그는 마치 충격을 받은 듯 입을 약간 벌렸어요. 젊은 검사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혹시 윤정희 판사님이십니까?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음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전 그 판결의 주인공,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싸워온 상대, 자신이 무시하고 깔보았던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오후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에서는 권위와 함께 어떤 위로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강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동시에 의문.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그리고 이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뒤늦게 인식한 것 같았어요. 윤 씨가 자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아버지가 이 사건에 평생을 바쳤다고. 아버지의 소원은 윤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뜻을 이어 꼭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투에서는 오만함 대신 굳은 결의가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윤 씨는 강민석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아닌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력을 위한 사건이 아닌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엿보이는 열정은 예전 인권 변호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윤 씨는 강민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다만 과거의 편견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위한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암시도 함께 두 사람은 긴장된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쪽은 전설적인 판사였지만 청소부로 살아온 노년의 법조인, 다른 한쪽은 유능하지만 특권의식에 찬 젊은 검사.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될 터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세대를 초월한 정의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윤 씨는 자료실을 나와 법원 복도를 걸었어요. 오후 재판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법원 옥상으로 올라갔죠.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40년 전 젊은 판사 시절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늘 이곳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도시는 변했지만 정의에 대한 열망만큼은 변함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발견한 문서가 맴돌았어요. 가족 관련 정보 수집이라니. 당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 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법원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어요. 재판 시작 1시간 전,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법복을 입고 그 판사석에 앉을 준비를 했죠. 이번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강민석은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아침, 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판사 임명을 수락한 후에도 청소부 신분을 유지하며 마지막 날을 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법원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내일의 재판에 대해 생각했지요.
30년 전 자신이 내린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 그러나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법정 사무실 앞에 멈춰 섰어요. 내일 자신이 앉게 될 판사석에 시선이 머물렀고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어요. 과연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 자문하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깊게 패인 주름과 흰 머리카락에 놓인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시간이 앗아간 자신감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 씨는 서둘러 걸레를 들었지요. 이재민 사무관이었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윤 씨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요. 윤 씨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비밀, 청소부로 일하게 된 진짜 이유. 그러나 이재민의 진심 어린 관심에 윤 씨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로 했답니다. 실은 윤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난 이곳에서 일하는 게 처벌이자 속죄였단다. 이재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윤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40년 전 한국 법조계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30년 전 그 운명적인 판결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그 재판 후에 내 가족은 끔찍한 위협을 받았단다. 윤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익명의 전화가 밤낮으로 걸려왔고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들, 아이들의 등하교기를 미행하는 차량.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그런 압력은 흔한 일이었지. 이재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 집 현관문에 죽은 새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음은 내 아이들이라는 쪽지가. 이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윤 씨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래서 판사직을 그만두셨던 거군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때는 아니었어. 나는 버텼지. 위협에 굴복한다면 법관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윤 씨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결국 우리 아들이 피해를 입었단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학생 모습의 젊은 남자아이. 사진 속 그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간신히 미소를 지으려는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단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지. 내 판결이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 이제 내 가족도 고통받을 차례라고. 이재민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 씨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1990년대 초반, 민주화는 됐지만 여전히 군부 세력의 그림자가 짙던 시절이었지. 진실과 정의가 외면받던 시대였단다. 윤 씨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 일 이후로 아들은 다리를 절게 됐고 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야 했어. 이재민이 물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청소부로 일하게 되신 거예요? 윤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지요. 판사 은퇴 후 나는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었단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상처만 덧나게 할 것 같아. 이렇게라도 그들 가까이에서 속죄하고 싶었지. 그리고 매일 이 법원을 청소하는 것은 내가 더럽혔다고 생각한 정의를 조금이나마 깨끗이 하는 방법이었단다. 이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판사석에 앉으세요. 두렵구나. 윤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과 내 가족이 겪은 고통,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재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윤 부장님은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던 판사셨어요.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법을 배웠지만 부장님 세대가 물려주신 정의의 가치와
인내의 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가 왔습니다. 그 말에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실제로는 유죄였다면 어떻게 30년간의 그 고통을 보상할 수 있을까? 이재민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그것도 정의의 일부입니다. 늦었더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윤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밖으로 눈을 돌리자 법원 앞마당의 벚꽃이 살짝 흩날리고 있었지요.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었다 바람에 다시 날아가는 모습이 문득 자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이재민과 헤어진 후 윤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이어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법원 지하 문서 보관소로 향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켜지지 않은 공간, 수십 년간의 법원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윤 씨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답니다. 청소를 핑계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죠. 30년 전 그 사건 파일의 원본, 먼지 쌓인 서류함을 뒤지며 윤 씨의 손이 떨렸어요. 책장 사이로 흘러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낡은 종이 특유의 냄새가 과거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듯 했지요. 마침내 찾아낸 누런 서류철, 자신의 서명이 선명한 판결문이 보였죠. 그런데 파일 사이에서 윤 씨가 본 적 없는 문서가 나왔어요.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내부 문서였어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그러나 막판에 증거에서 제외된 문서였죠. 이런,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거가 있었다면 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내 판결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 씨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걸레를 들었지요. 문이 열리고 강민석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문서 보관소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곳도 청소가 필요하단다. 곰팡이가 생기면 중요한 서류들이 망가질 테니까. 강민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우연의 일치네요. 제가 찾던 서류가 있는 곳인데. 윤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강민석은 서류를 몇 개 꺼내 살펴보더니 불현듯 윤 씨를 향해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법원에 집착하시나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나이에 힘든 청소 일을 하시고.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답니다. 때로는 속죄가 필요할 때도 있단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젊을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강민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속죄라.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재판, 당신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군요. 윤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사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될 테니까요. 강민석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일의 재판이 이제 더욱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어요. 저녁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윤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판사 가운을 꺼냈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게 될 법복, 손끝으로 부드러운 천을 만지작거리며 윤 씨는 과거의 영광과 후회를 동시에 느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법복을 몸에 대본 윤 씨, 주름진 얼굴 위로 법복의 위엄이 겹쳐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법복의 질감이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귓가에 법정의 정막이 들리는 듯 했고 거울 속에는 군더더기 없는 날카로운 시선의 젊은 판사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윤 씨는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 눈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정의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도 남아 있었지요. 결심을 굳힌 윤 씨는 판사 가운을 신중하게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남은 하루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늦은 밤 윤 씨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어요. 야간 청소부는 몇 명 없었기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강민석의 사무실로 향한 윤 씨, 청소를 핑계로 들어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재판을 위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윤 씨의 눈이 서류들을 자연스럽게 훑었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한 구절에서 멈췄고 40년간 수천 건의 판례를 암기해온 그녀의 뇌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런 윤 씨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강민석이 인용한 판례가 이미 5년 전에 번복되었고 증거 능력 주장에는 법학 1년생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어요. 이 치명적 실수를 들고 법정에 선다면 검사의 주장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터였지요. 윤 씨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어요. 판사로서의 양심은 오류를 지적해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인간 윤정희의 가슴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이 오만한 젊은이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닌 겸손의 교훈이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충돌하는 동안 윤 씨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무거워졌어요. 승패가 아닌 정의를 위한 재판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쓴 실패가 달콤한 충고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하니까. 윤 씨는 잠시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지요. 경고하지 않기로. 때로는 실패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얻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라면 법정에서도 이 오류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류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놓고 윤 씨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내일 드디어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모두가 각자의 교훈을 얻게 될 터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 씨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때론 진실도 오랜 시간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적절한 때에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내일의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판결이 될 것이고 3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 아파트에 도착한 윤 씨는 내일을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과 내일 있을 일에 대한 상상이 교차했지요. 피해자 가족들의 얼굴, 강민석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진실의 무게.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의 결심은 더 확고해졌어요. 어떤 진실이 드러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에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일이라 해도 인생의 마지막 재판이라면 후회 없는 판결을 내리고 싶구나.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드디어 판사 윤정희의 마지막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다시 입는 판사 가운,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지요.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처음 법정에 섰을 때와 다르지 않았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윤 씨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30년 동안 미해결로 남겨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진실이 결국 드러나는 날이 오다니 윤 씨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 완전히 달라진 도시 모습처럼 오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터였죠.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직원들이 특별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 씨가 판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어제까지 청소부 할머니였던 사람이 오늘은 위험 있는 특별판사로 변신한 모습에 누구도 쉽게 인사를 건네지 못했답니다. 대법원장만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윤 씨는 담담하게 답례했어요. 판사실로 안내받은 윤 씨는 재판 전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검토했지요. 흘러가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집중했어요. 30년 전의 기억, 새롭게 발견된 증거, 그리고 어젯밤 강민석 검사의 서류에서 발견한 오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했답니다. 드디어 재판 시작 10분 전, 윤 씨는 법정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곧 역사의 현장이 될 공간이었지요. 판사석에 앉은 윤 씨는 손끝으로 나무 책상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보았어요. 40년간의 판사 생활 중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느꼈던 두근거림이 되살아났지요. 손가락으로 판사 망치를 가볍게 만져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다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소리,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소리이기도 한 그 망치 소리가 곧 법정에 울려 퍼지겠지요. 곧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검사석에는 강민석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특별판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 했어요. 판사석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석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원고석에는 30년 전 피해자 가족들이 앉았어요. 그 중에는 송현우 교수의 모습도 보였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지요. 방청석에는 몇몇 언론인들과 법학 전문가들이 자리했어요. 오늘의 재판이 단순한 소송이 아닌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답니다.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요. 법정 서기가 일어나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윤 씨 앞에 커튼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갑자기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죠. 강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답니다. 펜이 바닥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커다란 충격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지요. 방청석에서도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건 윤정희 판사 아닌가? 어제까지 청소부였던 할머니가. 속삭임이 법정 안을 맴돌았죠. 윤 씨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가배상 청구 특별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 법조 경험이 묻어나왔고 법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윤 씨의 눈에 들어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답니다. 검사는 모두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씨의 말에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요. 그는 30년 전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내용, 그리고 당시 윤정희 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열변을 토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변호사였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졌답니다. 강민석의 주장은 분명했어요. 당시 판결은 명백한 오류였고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었으니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윤 씨는 검사의 주장을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민석이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순간 어제 발견했던 바로 그 오류가 드러났답니다. 이미 번복된 판례를 인용하고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어요. 법정 안에 몇몇 법률 전문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전문가들은 검사의 실수를 알아챈 듯 했지요. 그러나 윤 씨는 검사의 발언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경청했어요.
강민석이 모두 진술을 마치자 윤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윤 씨가 입을 열었답니다. 검사님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신 대법원 판례는 5년 전에 이미 번복되었고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해석도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죠.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윤 씨는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어젯밤 검사님의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이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 씨에게 고정되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시합장이 아니라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윤 씨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강민석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윤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검사님께 30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정하셔서 다시 시작하시지요. 법정이 술렁이었지만 윤 씨는 단호하게 휴정을 선언했어요. 이 재판의 목적은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의를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망치를 내리는 순간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3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역사의 울림 같았답니다. 휴정 시간, 윤 씨는 판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법원 앞마당의 벚꽃이 눈에 들어왔죠. 40년 법조 생활 중 수많은 봄을 이 창가에서 보냈던 기억, 그리고 청소부로 지냈던 3년간 같은 풍경을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았던 시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완벽한 원을 그리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윤 판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민석이 수정된 자료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과 존경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어제 청소부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청소부도 판사도 모두 나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이죠. 강민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단지 이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잘 압니다. 30년 전 그분은 정의를 위해 싸우던 훌륭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당신도 유능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감정이나 명예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강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전 판결, 정말 잘못된 것이었나요? 윤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답니다. 그건 오늘 재판을 통해 함께 밝혀봅시다. 저도 제 판결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법의 정신이니까요. 윤 씨의 말에 강민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법조인의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 속에서 진정한 정의의 의미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지요.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강민석은 새롭게 수정한 자료로 주장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법리적 오류 없이 명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짚어나갔답니다.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이 문서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내부 지시 문건입니다. 송현우 교수의 전문가 증언이 이어졌죠. 사건 관련 증거 일체 파기 지시라는 제목의 이 문서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 그리고 불법 연행과 고문을 입증하는 의료 기록까지 모두 30년간 철저히 은폐되었던 증거들입니다. 윤 씨가 어젯밤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했던 그 비밀 문서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군사정권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윤 씨의 가슴은 무거워졌답니다. 증인석에 선 송현우 교수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차분히 증언했어요. 1980년대 초 우리 가족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연행되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고문으로 인한 사망 통보를 받았지요. 그러나 국가는 이를 심장마비로 위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아픔이 법정을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윤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간 판사로서 수천 건의 판결을 내려왔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증거가 은폐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깊이 파고들었더라면,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어요.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법조인으로서의 근본적인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미 지나간 30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인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할 수 있었지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마무리되고 판결을 내릴 시간이 되었어요.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시선이 윤 씨에게 집중되었고 30년의 세월이 이 한순간으로 모여드는 듯 했답니다.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법에 따른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이 숨죽여 윤 씨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밝혀진 증거들을 통해 당시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증거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망치를 내리는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원고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강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판결문을 읽은 후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답니다. 윤 씨는 잠시 판사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개인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 특별 재판을 통해 30년 전 제 판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오랜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송현우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 판사님, 송현우 교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판결을 떠올리며 분노했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직접 그 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픔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순간이었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방청석에서도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어요.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늦게나마 승리한 순간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성한 공간이 되었지요. 윤 씨는 망치를 들어 재판 종료를 선언했어요. 이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윤 씨의 어깨에서 30년간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것 같았답니다. 법정이 조용히 비워지는 동안 윤 씨는 판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4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설렘, 30년 전 그 어려운 판결을 내렸을 때의 고뇌, 그리고 지금 마지막 판결을 내린 후에 평화로운 마음,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진 이 순간이 평생의 법조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판사석에서 일어난 윤 씨는 법복을 조심스럽게 벗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옷에 손을 대보며 40년간의 추억을 어루만졌지요. 손가락 끝으로 천의 질감을 느끼며 윤 씨는 이 옷에 담긴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입었을 때의 자부심,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느꼈던 무게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벗는 순간의 홀가분함까지 법정을 나서는 윤 씨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른 리듬으로 울렸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윤 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판사님께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법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강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은 훌륭한 검사가 될 겁니다. 윤 씨는 인생의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가 40년 법조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법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겸손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지요. 우리가 입는 법복도 들고 다니는 직함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았는지는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내 나이에 이르면 보이는 진실이 있답니다. 강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전달되는 삶의 지혜 앞에 그의 젊은 가슴이 겸손해졌지요.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강민석이 물었어요.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답니다. 아마도 계속 이 법원을 청소하겠지요. 네. 하지만 이제 판사님은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좋아요. 매일 법원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는 일은 나름의 보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법정의 화려함보다 때로는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값진 법조인의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는 지위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민석은 깊이 감동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대법원장이 윤 씨를 불러 세웠어요. 윤 부장님, 오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시는 건 어떨까요?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지만 제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값진 봉사는 때로 가장 겸손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대법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씨는 판사실로 돌아가 청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청소 카트를 찾아 평소처럼 복도를 닦기 시작했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윤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속죄가 아닌 순수한 선택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닦으며 윤 씨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여정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특별판사로 그 모든 역할이 자신을 완성하는 조각들이었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윤 씨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법원 앞마당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갈등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법원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법원 복도를 걸레로 닦는 윤 씨의 모습도 여전했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윤 씨가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법원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로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젊은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윤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행복이 피어났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이재민 사무관이 찾아왔어요. 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희 법원 신입 직원들이 특별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윤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연이라니? 이재민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특별재판 이후로 모두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법조인의 진정한 자세와 정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신 비결을. 윤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면 좋지. 그날 저녁 법원 강당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베테랑 판사들과 검사들,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강당 맨 뒷자리에는 강민석의 모습도 보였어요. 재판 이후 그는 더 겸손해진 모습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윤 씨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면 목에 걸린 작은 마이크뿐이었지요.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의 여정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윤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40년 판사 생활과 3년 청소부 생활, 어느 쪽이 더 값졌냐고 묻는다면 사실 둘 다 소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판사석에 앉아 있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청소부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윤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법정에서는 늘 결과에 집착했지만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비로소 깨달았어요. 과정의 소중함을, 그리고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결국 정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청중 사이에서 공감의 고개 끄덕임이 일어났어요. 30년 전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저를 청소부의 길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실패도 인생의 일부이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라는 것을. 윤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세대의 법조인들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에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민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전 서로 법정에서 맞섰던 상대, 평생 자신을 원망했을 강성민 의원과의 만남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만나야 할 때가 됐군요. 다음 날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윤 씨는 백발이 성성한 강성민 의원을 만났어요. 한때 패기 넘치던 젊은 변호사였던 그도 이제는 노정객이 되어 있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압축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윤 판사님. 강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윤정이에요. 판사는 그만뒀으니까요. 윤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강성민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그 판결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윤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 판결로 인해 많은 밤을 뒤척였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요. 강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죠.
우리 아들이 말해주더군요. 당신이 직접 그 서류의 오류를 지적해 주셨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윤 씨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아들은 훌륭한 검사가 될 겁니다. 아버지의 열정과 정의로움을 닮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카페를 나서며 강성민이 말했어요. 30년이 필요했지만 결국 정의는 이루어졌군요. 윤 씨는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대답했어요. 정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일주일 후 법원 청소를 마친 윤 씨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송현우 교수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윤 씨에게 조그만 선물을 건넸어요. 저희가 만든 회고록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30년간의 투쟁, 그리고 마침내 찾은 정의와 화해의 여정을 담았어요. 이 책의 첫 독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윤 씨는 감동해서 책을 받았어요. 표지에는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정의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윤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송현우 교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 손에는 송현우 교수가 준 책이, 다른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요.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문득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판사 시절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항상 되뇌던 말이 있었죠.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신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었지만 청소부로 살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정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죠. 이재민, 강민석, 그리고 몇몇 법원 직원들. 그들 모두 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재민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죠? 윤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오늘부터 법원 내에 윤정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신입 법조인들에게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청소부인데. 그때 대법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청소부도 판사도 모두 윤정의 선생님의 일부니까요.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강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도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멘티가 되고 싶습니다. 법의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싶어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아침에는 법원 청소부로, 오후에는 신입 법조인들의 멘토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걸레로 닦는 법원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며 빛났고, 그녀의 지혜로 닦이는 젊은 법조인들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지요. 복도 끝에서 청소를 마치며 윤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봤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인생의 여정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때로는 바람에 흩어지고 때로는 땅에 떨어지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윤 씨의 68년 인생도 그랬답니다. 젊은 판사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이제는 지혜를 나누는 멘토로 그 모든 역할이 모여 하나의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한 것이지요. 인생은 참 신비롭네. 윤 씨는 미소 지으며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오늘도 그녀는 법원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법조인들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아나갈 것이었답니다.